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그 가해 학생 2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최소 2년에서 3년 6개월. 법원은 이들이 비록 어리지만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죄에 맞게끔 형벌을 한 것 같아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쟤들 고등학교 3년을 거의 절반 이상을 거기서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안 됐네요. 약간 안 됐다는 생각도 드는데 차라리 그냥 벌 받고 그냥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운 요즘. 이 사건을 계기로 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의 경우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짐은 물론 범죄 수법 역시 폭력적이고 대담해져서 더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사기획맥에서는 청소년 범죄를 둘러싼 처벌 수위 논란에 대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폭력 문제로 전학한 학생이 다시 되돌아와 동급생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겁니다. 그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 9명이 동급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10대 초반의 청소년 범죄가 특히 심각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자료를 보면 14살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 발생 수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난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청소년 3,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53%가 14살 이전에 처음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동대문 경찰서에는 중학생 일진 17명이 무더기로 붙잡혀왔습니다. 작년 3월부터 금년 이번 발생된까지 4회에 걸쳐서 피해 학생한테 폭행을 가한 거죠. 학생들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그중 5명은 아무런 처벌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촉법소년이 5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촉법소년은 말 그대로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가정범으로 송치하는 거죠. 촉법소년이란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소년범을 일컫는 말로 형사 미성년자라고 부릅니다.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아직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촉법소년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이 처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으로 1호부터 10호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 1호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을 하는 것이며 2호에서 7호는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이나 시설 감호 처분입니다. 다음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연령이 낮고 아직 그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하지 말고 보호처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보호처분은 형사처분에 비해서 교육적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지내는 걸까? 취재진은 보호처분 8호에서 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안양소년원은 현재 정신여자정보산업학교로 불립니다. 140여 명의 여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곳은 성주에 소년원이 생기기 전인 최근까지 국내 유일의 여자 소년원이었습니다. 소년원에 들어온 청소년들은 최대 2년간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인성교육은 물론 검정고시와 같은 학력 취득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헤어 디자인이나 제과 제빵 등 직업교육 과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법상에는 우리 신입반은 이제 막 들어온 신입생들의 방입니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소녀들은 기존 원생들과 따로 지내면서 생활 규칙과 주의사항을 교육받습니다. 이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안 먹어야지. 부모님들이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런 휴대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자도 주고받고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휴대폰을 쓰시거나 할 때는 나가서 쓰실 수 있도록 너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원생들의 생활이 엄격히 통제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학교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소년원의 아이들을 수용하는 근본적인 이념은 처벌보다는 보호 교육입니다, 사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사회에서 자유스럽게 행동을 해야 될 그런 나이에 자유를 제약시켰다는 그 자체가 처벌이거든요, 사실. 취재진이 방문한 지난주 목요일에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특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악기 연주나 노래, 스포츠 등 자신의 적성에 맞는 활동을 선택해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이곳 원생들은 여느 10대 소녀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차이라면 사회에서 죄를 지었다는 점입니다. 안 보이던데 그래서 좀 많은 건가? 언제 들어온 거예요? 10월달이요. 우면우랑 사기? 친구들이랑 채팅으로 해갖고 그 어떤 여자애들이 나가서 돈 받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17살 동갑내기 서윤이와 민주는 각각 폭력과 절도 혐의로 2년 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처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 결과 소년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서윤이가 소년원에 들어오게 된 건 엄마의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그 보호관찰 선생님한테 막 넘기셨는데 그때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엄마가 처음에 너무 원망스러워서 엄마 욕도 많이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 보면은 엄마가 그때 차라리 빨리 저를 거기 신고한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도 딱 시기가 가게 되고 하니까 지금 괜찮아요. 고마워요. 지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장애를 가진 엄마와 살던 민주는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가출하자. 진짜 가출하자. 근데 진짜 안 하고 싶었어요. 나 안 한다 했는데 걔가 계속 하자고 진짜 우리 우정을 이렇게 깨고 나가면서 그러는 거면서 거절을 잘 못하니까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놀다가 심심하면 그냥 오토바이 뜯어서 타고 긁어요. 그리고 가출하면 돈이 없잖아요. 남의 빈집 가서 돈 털고 돈 훔치고 그랬어요. 경찰에 연행되던 당시 기억은 큰 충격으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경찰 옷 입고 있는 경찰에 형사가 오니까 TV에 경찰 25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나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좀 아직도 좀 떨려요. 심장이 쿵쾅쿵쾅. 소녀들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경찰한테 안 잡히면은 계속 아마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 피해자를 많이 괴롭혔던 거고.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 진짜 좀 어린애 4학년? 4학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땅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봐줘서 보관찰 간 거잖아요. 취재진은 보호처분 2호에 해당하는 수강명령 프로그램에도 참관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폭력 혐의로 20시간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요. 수업 초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반항을 하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마음을 열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친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찾은 중등반에서는 만들기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이른바 사과손 만들기. 폭력을 휘두른 자신의 손 모형을 만든 겁니다. 오늘 왜 만든다고 했어요? 사과 뭐? 미안함을 가지러. 이거 만드는 거 무슨 생각을 했어? 미안하라고. 미안하라고? 누구한테? 손한테. 손한테 그리고 또 누구한테? 나한테. 반성의 의미가 담긴 수업입니다. 때린 저희 아이들 손한테도 미안하고 그쪽 피해자 아이들한테도 미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석고로 이렇게 손 모양을 떠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수강명령은 처벌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는 처분입니다. 내가 화났을 때 이렇게 나의 몸의 반응 같은 거 그려놨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사실 저요? 원래 주먹이 먼저 나가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왜 그렇게 나갔는지 이제 저희가 다시 재구조화를 이렇게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이들이 아 그렇네요. 제가 화가 나면 안 그래도 되는데 괜히 흥분부터 했네요. 뭐 이렇게 자기를 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일상을 수시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 조사서도 개별적으로 다 사진 찍어야 되고요. 이렇게 얼굴 딱 나오게. 법원 이게 본인들이 처벌로 와서 증명해야 하는 거 끝나고 가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5시잖아요. 그럼 뭐 7시 전까지 귀가라든지 본인의 소재지 확인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법원으로 내가 재송부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강압적이지 않은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듯 가정법원의 보호 처분은 처벌보다는 청소년의 교육과 교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어난 일련의 청소년 범죄를 두고 각계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범죄 수준에 비해 형벌이 가볍다는 겁니다. 특히 10살에서 14살 미만의 촉법 소년의 경우 강력범죄를 일으키더라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에 대한 연령별 처벌 내용을 비교해보면 성인범과 14살 이상 소년범에게는 중형 이상의 처벌이 가해지는 것에 반해 촉법 소년은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됩니다. 결국 지난 2008년 촉법 소년 연령을 기존 12살에서 10살로 낮추는 것으로 소년법은 개정됐지만 최근 또다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0년대에 이게 만들어진 그 법 연령이거든요. 형법 관련된 연령.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100년 그때까지 갈 건지, 아이들은 계속 성장해 오고 아이들은 사이버상으로나 아니면 스마트폰 상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폭력에 노출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정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그 형량에 대한 부분만 현재를 유지를 해나간다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학교도 상당히 학생들에 대한 지도라든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결국 그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도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소년범들이 처벌 면제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한번 학교폭력을 행사해서 훈방된 학생인 경우에는 나중에 본인이 훈방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취재진은 소년원에서 생활을 했던 청소년들로부터 다소 놀라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범 애들도 많이 말해봤어? 네, 거기 애들 많이 봤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똑같아? 반성의 기미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제가 밥 먹으면서 들은 게 있거든요. 소년은 6개월은 시간 금방 빨리 지나간다고 하고요. 징역을 우습게 봐요. 그냥 징역을 장난식으로 막 그러고요. 하지만 처벌 연령을 낮추면 안 된다는 의견도 거셉니다. 청소년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린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는 뭐 교육을 통한 개선이나 교화는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성인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조기 개입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이 조기 개입이 반드시 형사처벌과 같은 사법적인 개입일 필요는 없거든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회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 가정법원 소년부의 박주영 판사. 그는 청소년이 처한 환경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소년들의 비행은 그 개인의 악성에서라기보다는 가정 해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부조리나 사회 환경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소년 범죄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박주영 판사는 소년범들을 위해 충고와 격려의 뜻을 담은 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소년범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격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전에 저한테 보호처분을 받고 그 보호관찰 처분을 위반해서
소년원에 체포돼 있는 아이입니다. 이번에 소년원에 있으면서 제 책을 읽고 자기가 잘못된 점을 깊이 반성했다. 그리고 가족의 고마움을 깨달았다. 자아가 덜 성숙한 청소년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17살 수영입니다. 수영이는 소년원에서 나온 뒤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번엔 뭐 힘들다고 그러니 뭐 때문에? 가족 친구 학교 생활이요? 잘렸어요. 왜? 안 나가니까.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현 제도의 부족한 점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 소년들이 되겠죠. 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의 그 어떤 비교적 형식적이고 조금 이제 경미한 그 사범들에 대해서 부과했던 보호관찰을 정말 이렇게 막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친구들을 괴롭혔던 이지매를 한 소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보호관찰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갈수록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로 인해 한국 사회 전체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건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겁니다. 시사기획의 오지혜입니다.